어떤 가문은 세대를 지나며 선을 계승하고 또 어떤 가문은 세대를 거듭하며 어둠을 키워갑니다. 오늘 우리는 3대에 걸친 악업의 세습, 그리고 티벳 불교가 말하는 바르도의 즉시적 응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간의 업보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리고 악행이 세대를 넘어 어떻게 되돌아오는가에 관심이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사유의 여정을 함께 해주십시오. 더 깊은 철학과 영성, 고전적 지혜를 계속 탐구하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채널이 더 넓은 지혜의 장을 펼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3대에 걸친 악업의 세습과 바르도 교리의 즉시적 응보. 티벳 사자의 선은 이렇게 묻습니다. 악행이 세대를 거듭해 이어질 때 그 업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회귀하는가? 이 질문은 예언학, 영성학, 윤리철학 모두가 오래 다루어온 오래된 주제입니다. 1대가 부정으로 재산을 쌓고 2대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며 3대까지 악행이 이어질 때 2대가 왜 생전의 대가를 치르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사상 가운데 가장 정교한 모델이 바로 티벳 불교의 바르도 교리, 즉 바르도 테오돌입니다. 바르도 교리는 즉시적 업보의 발현을 말한다. 바르도 교리는 죽음 이후뿐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업카르마의 의식 안에서 바로 반작용한다고 말합니다. 즉 윤회의 결과만이 업보가 아니며 현생에서 즉각적인 반작용이 의식과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헤키소어 핵심 원리 어비어슈너라 이은 공간을 건너지 않는다. 의식 속에서 즉시 피어난다. 티벳 사상에서 인간의 의식은 업의 저장소이자 업의 거울입니다. 따라서 이 대가 악행을 저질렀다면 그 업은 죽음 뒤의 심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의 의식, 감정, 관계, 운명 속에서 바로 반작용합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죄책감의 그림자, 두려움과 불안, 사회적 고립, 스시너멈, 예상치 못한 질병, 가까운 이들과의 불화, 이 모든 것이 바르도 교리에서는 업이 현재의 의식에서 바로 꼽히는 현상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질문이 남습니다. 파렴치한 인간에게 죄책감과 두려움이 정말 존재할까? 현대 심리학은 이런 유형의 인물을 반사회적 인격장애, 즉 ASPD 또는 사이코패스로 분류합니다. 잘못을 인지하는 능력은 있지만 잘못을 느끼는 정서적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즉 머리로는 옳고 그름을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전두엽 즉 프리프론털 코텍스과 변형계 즉림빛 시스템의 감정 회로가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의 신호가 뇌에서 발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힘이 아니라 결함이다. 죄책감이 없다는 것은 강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의 신뢰, 사랑, 동정과 같은 감정 에너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깊은 영적 결함입니다. 시레이카네시는 그 결과 겉은 냉혹한 철로 보이지만 내면은 감정이 메마른 사막이 되고 그 공허머를 잊기 위해 권력, 쾌락, 폭력, 조작에 중독됩니다. 즉 죄책감이 없다는 것은 고통을 피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을 느낄 능력조차 잃어버린 상태. 티벳 전통에서는 이를 살아있는 영적 사형이라 부릅니다. 티벳 사자에서는 말합니다. 무감각은 지옥의 첫 단계이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는 어둠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지 않으려는 빛의 거부이다. 즉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 의식을 차단한 상태는 이미 바르도, 즉 중음종인의 어둠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바르도의 6단계 중 첫째 어리석음의 어둠, 티벳 불교에서는 죽음 후뿐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의식이 바르도의 단계를 오간다고 말합니다. 그중 첫 번째 단계가 무지의 어둠, 즉 아비다바르도, 즉 어리석음의 어둠입니다. 여기 떨어진 존재는 자신의 악행을 문제로 느끼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무감각이 그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이 무감각은 업의 빛, 즉 카르마라이트를 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그림자에 삼켜집니다. 그래서 전통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자는 이미 지옥의 문 앞에 있다. 두려움은 영혼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즉, 죄책감이 없다는 것은 지옥을 피한 것이 아니라 지옥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의식은 이미 업의 진동에서 단절되어 있고 죽음 이후에는 그 차단된 감정이 폭발적으로 되돌아오는 형상으로 묘사됩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이것을 포외지지 공포 속에서의 깨달음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의식은 단순한 생물학적 활동이 아니라 끊임없이 인식하고 반응하는 마음의 흐름입니다. 심리학은 이 의식의 흐름을 무의식과 자아 방어 기제라는 구조로 분석한다면 티베트 불교의 바르도 중 인교리는 그것을 업과 의식의 투사로 해석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그 나나원, 원한나서 두 관점은 동일한 현상을 서로 다른 깊이에서 조명합니다. 세레니쿰, 첫째 심리학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나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자해고의 방어체계가 붕괴된다고 봅니다. 이는 바르도 교리에서 말하는 죽음의 첫 순간 찬란한 본래의 빛이 나타나는 순간과 정확히 대응됩니다. 그때 의식은 스스로의 진면목, 즉 무한한 공과 광명을 대면합니다. 그러나 이 yearning, 두려움과 집착이 남아있는 자는 그 빛을 견디지 못하고 어둠으로 후퇴합니다. 그는 프로이트가 말한 자기 방어로 인한 무의식적 회피와 유사한 현상입니다. 둘째 심리학에서 인간은 자신의 불안을 외부로 투사, 즉 프로젝션합니다. 바르도 교리에서도 망자는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을 nerve habitual 존재로 착각합니다. 분노한 신괴물 혹은 심판의 장면은 모두 그가 생전 억압했던 감정이 형태를 얻은 것입니다. 이때 깨닫는 자는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 그러나 무지한 자는 그 환영을 실제로 믿고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셋째 심리학적으로 죄책감은 자기 처벌적 초자, 즉 수페레고의 작용이며 바르도 교리에서는 그것이 바로 업의 에너지, 즉 카르마 바사나로 표현됩니다. 생전에 저지른 악행은 단지 사회적 규범의 위반이 아니라 그 순간 마음속에 자기 파괴의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이 씨앗은 의식의 잔향으로 남아 스스로를 괴롭히는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넷째 심리학에서는 공포를 무의식이 드러날 때의 저항이라 설명합니다. 바르도 교리에서의 공포 또한 본래의 광명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도망칠 때 발생하는 내면의 저항입니다. 그러나 이 공포를 직시하면 그것이 곧 깨달음으로 전환됩니다. 즉 공포는 적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통하는 관문입니다. 다섯째 심리치료의 목표가 시아의 분열을 통합하여 온전한 자기를 회복하는 것이라면 바르도의 목적은 업의 환영을 모두 통과해 본래의 불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심리학은 현실 속에서의 통합을, 바르도는 초월 속에서의 통합을 추구합니다. 두 길의 목적은 다르지만 베냐니 방향은 하나입니다. 의식의 완전한 통합. 심리학은 마음의 병리와 회복의 과정을, 바르도 교리는 마음의 윤회와 해탈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두 길은 결국 같은 통찰로 이어집니다. 모든 지옥은 외부가 아니라 깨닫지 못한 내면의 그림자이다. 그 그림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초월하는 순간 하나의 그것이 바로 심리적 치유이자 영적 해탈의 시작입니다. 죄책감이 없다는 것은 처벌을 피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감각을 잃은 상태, 즉 살아있는 지옥입니다. 심리학은 그것을 감정회로의 결함이라 부르고 티베트 사자에서는 그것을 무지아비랴, 즉 빛을 거부한 어둠의 의식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그런 자는 외형적으로 아무 벌을 받지 않아도 의미와 영혼의 차원에서 고립과 공허의 지옥을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깊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회적 고립배신 질병, 가족 불화 등 현실적 사건으로 그 업이 나타나는지 볼까요?
아누리얼남 악행의 업이 단순히 내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어떤 이시나 어떤 심리적 사회적 사건으로 변형되어 나타나는가. 이것은 티베트 불교의 바르도 교리와 현대 심리학이 모두 공유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바르도는 죽음 후의 중음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삶 속에서도 인간은 매 순간 작은 바르도 상태를 경험합니다. 즉 마음이 왜곡되면 현실도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예시들은 악행으로 인해 업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돌아오는가를 심리학과 바르도 교리의 관점으로 함께 해석한 것입니다. 그 첫째 사회적 고립은 자신이 만든 감옥의 갇힘을 의미합니다. 악행을 반복하는 자는 겉으로는 교묘하고 유능해 보이지만 심리적으로는 타인을 통제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불안한 자아를 지닙니다. 이어 이 불안은 결국 사회적 고립이라는 형태로 되돌아옵니다. 동료의 신뢰를 이용해 성공했으나 결국 비밀이 폭로되어 조직에서 완전한 신뢰를 잃는 경우입니다. 바르도 교리에서는 가면을 쓴 자아가 스스로의 환영에 질식하는 모습으로 봅니다. 부하나 친구를 이용해 이익을 취했으나 프넌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그의 곁에 남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대인회피성 투사로 스스로 타인을 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권력으로 타인을 억눌렀던 자가 그런 은퇴됨. 마리아는 색슈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노년을 맞이합니다. 어부의 에너지, 즉 카르마 바사나가 무의미감으로 현실화된 예입니다. 악행을 덮기 위해 거짓을 반복하다가 자신도 그 거짓 속에서 진짜 자신을 잃는 경우입니다. 바르도에서는 가짜 자아가 자신을 잡아먹는 환영이라 표현합니다.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내면의 불안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단절을 택합니다. 고만키나 심리학적으로는 자기애적 고립, 즉 narcissistic isolation입니다. 이들의 고립은 타인의 배척이 아니라 자기 의식이 만든 familiar 내면의 감옥입니다. 스스로의 악행이 두려워진 순간 그는 이미 현세의 바르도 속에 갇힌 것입니다. 둘째는 배신이 현실로 이어집니다. 자신이 뿌린 불신의 씨앗은 되돌아옵니다. 배신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자신이 뿌린 불신이 되돌아온 결과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보의 반향, 즉 카르마 파라이라 부릅니다. 거짓 계약과 이익 조작으로 재산을 쌓았으나 가까운 동업자에게 배신당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속인 자가 속임을 당하는 업의 반전입니다. 벨비어, 정치적 권력을 위해 동지를 벌인 자, 권력이 바뀌자 자신이 희생양이 됩니다. 업의 순환은 가장 익숙한 통로로 돌아옵니다. 베르바스 에르더, 가정에서 가족의 신뢰를 배신한 자, 자녀로부터 냉소와 무관심으로 대가를 받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애착의 붕괴, 바르도적으로는 업의 거울입니다. 에르비어, 거짓으로 누군가를 음해한 자, 결국 자신의 명예가 허물어지게 마련입니다. 투사의 역전입니다. 자신이 던진 그림자가 자신을 덮는 구조죠. 버비어,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 이익을 얻은 자, 위기의 순간에 아무도 그를 돕지 않습니다. 바르데서는 공덕의 끈이 끊어진 상태, 버베처, 배신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신뢰를 거래한 마음의 패턴이 낳은 결과다. 그의 주변이 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먼저 적의 눈으로 세상을 본 것이다. 바르베, 허리 아스존이 셋째는 질병입니다. 업이 몸의 언어로 나타날 때 질병이 현실이 됩니다. 티베트 의학에서는 심리적 부패가 육체의 질병으로 투영된다고 봅니다. 서양 심리학에서도 심신질환, 즉 psychosomatic disorder으로 같은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타인의 고통을 이용하던 자는 만성 통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마음의 긴장이 신체를 조여오는 업의 전이 때문입니다.
분노를 억누르며 살던 자는 심혈관 질환으로 생명을 잃습니다. 바르데서는 분노업 즉 텐니에 이 불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베르비어, 거짓으로 이익을 취하던 자, 소화기관의 병을 얻습니다. 먹을 것을 훔친 자가 음식으로 고통받는 업의 상응성이죠. 베르비어리, 타인을 조종하던 자는 신경계 이상으로 신체 통제를 잃습니다. 통제하려는 자는 결국 제 몸도 통제하지 못하게 되죠. 베르비리너, 남을 속이며 살던 자는 피부 질환으로 얼굴이 일그러지게 됩니다. 숨기려 한 마음이 외형으로 드러나는 업이죠. 베르비에서, 안토아닌, 이 병들은 신의 벌이 아니라 의식의 균형이 무너진 신체의 언어입니다. 악행은 외부에 드러난 죄가 아니라 내부의 독소로서 몸을 통해 자백하기 마련입니다. 넷째는 가족 불화입니다. 가까운 이들에게 업이 되돌아오는 방식이죠. 가족은 인간의 가장 깊은 언맥이 이어지는 곳이다. 바르도 교리에서는 가족이 서로의 업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로 설명됩니다. where 예를 들어 하신다면 부모가 이익을 위해 거짓을 일삼았던 집안, 자식이 부모를 불신하며 도망치게 마련입니다. 신뢰의 끈이 세대 간 업으로 단절된 경우죠. 가정 내 폭력을 행사했던 자, 노년의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바르도적 표현으로는 과거의 분노가 현실로 되돌아온 경우입니다. 가족을 이용해 사회적 명예를 쌓은 자, 가족의 스캔들로 그 명예가 무너집니다. 업의 균형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맞춰집니다. 형제 간 재산 다툼을 부추긴 자, 결국 자식들 사이에 동일한 싸움이 반복됩니다. 업은 교훈이 될 때까지 같은 형태로 반복됩니다. 가족을 지배하려 한 자, 결국 그 가족에게 외면받고 고립됩니다. 심리학에서는 통제 욕구의 역전, 바르데서는 업의 반사작용 때문입니다. 가족 불화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세대 간 업의 전입니다. 악행은 유전처럼 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습관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결국 그 가문은 스스로의 그림자와 싸우게 된다. 업은 신의 심판이 아니라 의식이 자신을 비추는 자연스러운 반향이다. 심리학은 이것을 무의식의 자가 교정작용이라 부르고 바르도 교리는 그것을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지옥이라 부른다. 따라서 악행을 멈추는 길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각죄이다. 죄책감으로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을 직시하고 이것이 나의 투사였음을 깨닫는 것. 그 순간 업은 소멸한다. 즉 이대가 살아있는 동안 정신적 붕괴, 사회적 몰락, 육체적 질병의 순서로 즉시적 응보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르도 교리가 말하는 현생의 바르도, 즉 살아있는 동안의 업보 공간, 즉 리빙 바르도입니다. 바르도 교리의 마지막 경고, 악업의 불꽃은 죽음 뒤에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전의 마음속에서 연기로 피어납니다. 이대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는 이미 지옥의 불길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벌을 받지 않아도 내면의 의식은 끊임없이 공포와 불안의 진동을 되돌려주며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이것이 생전의 업보를 체험하는 즉시적 업의 법칙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나 바바 방아의 예언은 국가적 붕괴를 말하지만 바르도 교리는 개인의 의식 차원에서의 즉시적 응보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시대가 살아있을 때 스스로 대가를 받는 이유는 그의 의식이 이미 업의 진동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살아있어도 내면의 지옥을 매일 체험합니다. 업은 세대를 기다리지 않는다. 죄의 불씨는 죽음 뒤의 물길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서 이미 타오른다. 따라서 이대가 생전의 대가를 받는 이유는 바르도 교리의 즉시적 업보의 원리, 즉 업은 시공을 건너지 않고 현재의 의식 속에서 바로 작용한다는 가르침으로 설명됩니다. 현대 정치의 경고 국가적 차원의 바르도, 극단적 자기중심적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인간이 국가 최고 권력에 있을 때 그 국가는 어떤 위험에 처할까요?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현대사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어두운 답을 보여줍니다. 국가는 개인의 거울이 아니다. 하지만 극단적 자기중심성, 즉 extreme egocentrism과 반사회적 성향, 즉 antisocial traits를 가진 인물이 권력을 장악하면 국가는 점차 그의 내면을 닮아갑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비슷합니다. 제도는 무너지고 시민은 분열하며 경제는 붕괴합니다. 베네수엘라 국가는 지도자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장치가 아니다. 우고 차베스 그리고 마두로 정권은 지도자의 정치적 욕망과 충성 강화를 위해 경제, 사법, 언론 체계를 체계적으로 훼손했습니다. 자기 확증 욕망의 국가화, 정책 실패가 드러나면 언론을 내적으로 규정하고 사법부를 충성 구조로 재편하며 군부를 사적 권력 기반으로 흡수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세계 최악의 하이퍼인플레이션, 수백만 명의 탈출, 인도적 붕괴, 민주주의 제도는 형식만 남고 국제사회는 베네수엘라를 실패한 국가로 기록했습니다. 극단적 자기중심적 지도자는 국가를 자기 확증의 도구로 만들고 그 사이 국가는 빠르게 썩어갑니다. 브라질 지도자가 사회의 균열을 이용할 때 나라가 받는 상처. 브라질의 정치 위기는 좌우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극단주의와 개인 숭배 정치가 국가를 어떻게 분열시키는지 보여줍니다. 특정 지도자에서 나타난 피해자 코스프레 정치, 음모론 기반 대중동원, 과학제도 무시, 법적 책임을 정치적 박해로 치환하는 전략, 이러한 반사회적 정치 스타일은 사회적 신뢰를 깊이 갉아먹었습니다. 결과도 분명했습니다. 팬데믹 대응 실패, 폭력적 시위와 의회 난입, 삼권 간의 극단적 충돌, 국가 이미지 추락 투자 환경 악화. 브라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도자가 갈등을 해결하는 대신 증폭시키기 시작하는 순간 국가는 거대한 부족사회로 퇴행합니다. 현대사적 교훈, 이런 유형의 지도자가 오면 국가는 세 가지 일을 겪습니다. 첫째, 진실보다 충성이 우선됩니다. 제도는 지도자 개인의 정서적 필요에 맞춰 재편됩니다. 전문가, 언론, 학자, 관료는 공적 기준이 아니라 나를 비판하느냐 찬양하느냐로 적과 동지가 갈립니다. 국가는 비이성적 판단에 휩쓸리게 됩니다. 둘째, 민주주의는 절차만 남고 내용은 사라집니다. 투표와 선거는 존재하지만 이른바 3대 조작, 선거 조작, 여론 조작, 통계 조작으로 견제 균형 감시, 자유 언론이 무너집니다. 겉모습만 민주주의인 포장된 권위주의가 등장합니다. 셋째, 사회는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분열됩니다. 온화한 이념이 아니라 지도자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가 기준이 되어 사회는 깊게 양극화됩니다. 대화는 불가능해지고 공동체 신뢰는 붕괴되며 국민은 서로를 적대 집단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결론은 결론입니다. 극단적 자기중심성과 반사회적 성향은 개인 차원에서는 불쾌한 성격일 뿐이지만 국가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재앙적 위험 요소가 됩니다.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의 현대사는 말합니다. 지도자의 성향은 곧 국가의 미래다. 위험한 성향을 가진 지도자에게 권력을 맡긴 국가의 말로는 예외 없이 비슷하다. 제도는 무너지고 국력은 약해지고 국민은 고통받는다. 국가의 안전은 이념 이전에 지도자의 정신적 성숙도와 공적 책임감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비로소 지킬 수 있습니다. 극단적 인간 유형의 권력은 국가를 위험으로 끌고 갑니다. 티베트 사자에서 현대 심리학 그리고 국제 정치 사례는 모두 같은 결론을 향합니다. 지도자의 성향은 곧 국가의 운명이며 옥의 성향은 반드시 국가의 구조를 병들게 합니다. 역사가 반복해 보여준 세 가지 위험은 분명합니다. 첫째, 단기적 통제와 충동적 권력 유지. 둘째, 조작 거짓 배신으로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는 과정. 셋째, 장기적 비전의 부재로 국가기관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현상입니다. 이런 성향의 지도자는 내부 붕괴와 외부 압력 모두에 취약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와 바바방아의 메시지는 이 위험을 오히려 상징적으로 요약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말했습니다. 왕이 욕망에 사로잡히면 백성의 피가 강을 이루리라. 지도자의 타락이 곧 국가적 재앙의 씨앗이 된다는 경고입니다. 바바방아 또한 말했습니다.
무지와 탐욕이 한 나라의 심장을 먹으면 하늘은 그를 버리고 땅은 흔들리리라. 돌을 거스르는 욕망은 자연 질서와 사회 질서까지 뒤흔듭니다. 두 예언가의 시점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권력자의 도덕적 결함은 사회적 붕괴의 직접적 원인입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에서 자기중심적 반사회적 지도자가 집권한 나라들은 대개 515년 사이에 사회적 붕괴 조짐을 보였습니다. 슈레리 그러므로 지금의 경고는 단지 정치적 분석이 아니라 철학적 성찰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선은 말합니다. 악의 업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와 다음 세대에게까지 확장됩니다. 지도자의 탐욕과 거짓이 국가 단위로 증폭될 때 내부 혼란, 외부 압력, 자연재해까지 연쇄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고전과 역사와 예언이 공통으로 말하는 어비핫 확장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최고 권력의 악의 업을 지닌 자가 있다면 그의 성향이 드러나는 순간부터 그 국가는 서서히 수명을 잃기 시작한다. 그리고 국민이 무관심할 때 예언은 일상이 되고 재앙은 현실이 된다. 이 영상이 그러한 구조를 보는 눈을 넓혀드렸다면 앞으로도 더 깊은 역사 철학과 예언적 통찰을 탐구하기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나름틈 여러분의 참여는 이 채널이 진실과 지혜를 밝히는 힘이 됩니다.